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새해의 첫 월요일입니다. 시작의 시작인 셈이니 모두들 크고 작은 각오 하나쯤 품고 오늘을 보내셨겠죠? 저는 이 뉴스로 오늘을 열었고 다시 닫아볼까 합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줄었답니다. 태어난 아기보다 떠난 사람이 더 많았단 얘기죠. 다들 아기가 태어나야 한다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곁을 떠난 사람 중에는 태어나서 고작 16개월을 살고 떠난 아기 정인이도 있었습니다. 천사의 미소를 갖고 있던 정인이는 천사의 탈을 쓴 양부모의 손에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정인이의 부검 결과가 담긴 방송을 차마 가슴이 아파 끝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른 아기들은 꼭 지키는 어른이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아기들이 줄어든다는 걱정보다 우리 사회 곳곳의 정인이들을 지키는 게 훨씬 더 급한 일 아닐까요? 1월 4일 월요일 명당시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 로우킥으로 주요 뉴스 분석해보고요. 명랑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명랑시사 지금 출발할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태권도 학원이나 스키장 등은 제한적으로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영업 허용 대상에서 빠진 헬스장, 실내 체육시설 운영하는 관장님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20년째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피트니스 경영자협회 오성영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건네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죄송한데 저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아, 김성자 우자. 예. 김성자 우자 회장님이요? 예. 예,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김 회장님. 김성우 회장님께서도 경기도 포천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서울시 용산구입니다. 아, 저희가 청취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저희가 다시 한번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아마 인터뷰를 하기로 하셨던 분이 그 중간에 바뀌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계신 김성우 관장님, 제가 이렇게 불러드려도 될까요? 예. 집합금지 조치 때문에 헬스클럽 문을 닫으신 이후에 오늘 영업을 다시 시작을 하셨다는데 상황이 어떻게 그동안 흘러온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11월 말부터요. 집합 제한으로 2주간 이렇게 9시까지 영업을 했었고요. 네. 지금 현재 집합 금지로 6주간 영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6주간 영업을 하지 못하고 계신데 오늘 영업을 다시 시작하셨다. 이거는 방역 지침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과정을 겪게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방역 지침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샤워실 폐쇄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재개한 이유는 현재 더 이상 저희가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이런 오픈 시위를 함으로써 중대본에서 좀 저희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오죽하면은 이렇게 나오셨을까. 그동안 협조를 하셨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관장님 제일 어려운 걸 꼽으라면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세요? 현재 저희는 임대료 관리비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멤버십 회원분들이기 때문에 환불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계속 연장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환불이 수천만 원 이상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고 더 이상은 저희가 환불해줄 이제 능력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생존권 때문에 이렇게 나서게 된 겁니다.
지금 이 헬스클럽의 문을 꽤 오랫동안 닫으셨다가 오늘 시위의 성격으로 여신 건데 중간에 헬스클럽에 방문하셨던 회원들도 계신가요? 중간에는 저희가 다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게 전국 헬스클럽 관장님들 모이신 온라인 커뮤니티에 단체 행동을 예고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사실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도 많았어요. 오늘 오픈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시는 건가요? 현재 1,000군데 이상이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오픈 시위를 하신다 이러면은 영업장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벌금을 물게 되거나 영업 정지 조치를 받으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정도로 위험을 무릅써야 할 만큼 본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 현재 상황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오픈 시위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집합 금지를 어기는 것은 아니고요. 오픈을 하고 불을 피고 그냥 혼자만 있을 경우에는 이 집합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벌금과 영업 정지보다는 네. 오픈을 함으로써 환불과 회원 이탈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오픈 시위를 하게 된 배경은 현재 모든 업종은 제한적 운영이 가능한데 실내 체육 시설만 과도한 집합 제한에 이어 집합 금지가 총 8주입니다. 그래서 실용성 없고 형평성 없는 영업 정지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기에 오픈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전달을 하되 실질적으로 방역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들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스키장이나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이 관장님들의 불만도 알고는 있으나 실내와 실외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는 그 시설을 나눈 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한적 운영으로 인해서 인원 제한 및 취식 금지로 인해서 집합 금지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실내 체육시설도 인원 제한 및 샤워실 폐쇄나 취식 금지가 가능하기에 제한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실내 체육시설도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국의 헬스장들이 뭐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단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헬스클럽을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그 임대료 내시는 것하고 직원 월급처럼 이렇게 고정비로 나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월 평균 얼마 정도가 고정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저희는 중간 평수인데요. 저희는 한 160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 월세, 관리비, 인건비까지 합치면은 3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월에 3천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 이외에도 거기에서 함께 근무하시는 트레이너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바생도 3명이 있었는데 네. 알바생은 지금 다 실직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장님 이외에도 트레이너 3분 인건비에다가 뭐 각종 운영비, 임대료, 전기요금 등등 하면 160평 구평수 기준으로 이게 헬스클럽으로는 중간 규모라고 하셨는데 네네. 규모가 좀 큰 업체나 대형 프랜차이즈 이런 업체들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대형 체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7억에서 8억 정도가 월 고정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인건비 제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고정 비용을 계속 부담을 하시는데 올해 이제 지난해가 됐네요. 지난해 거의 내내 사실상 정상 운영을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버티고 계신 거죠? 현재 다들 폐업 위기입니다. 그러시군요. 참 제가 꼬치꼬치 캐묻기도 죄송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본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예고가 돼 있어요. 이게 아마도 집합 금지 업종이니까 관장님들께는 300만 원씩 지급이 될 텐데 그러면 뭐 안 주는 것보다야 낫겠습니다만 이걸로는 충분치 않겠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0만 원은 현실적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이며 외국의 사례로는 이렇게 집합금지나 영업 정지를 했을 경우에 네. 임대료의 9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정부는 좀 현실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정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현금 지원을 가장 크게 늘리는 게 이 정도 되는 것인데 가장 시급한 지원을 해드린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희는 우선은 환불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고요. 우선은 저희가 제일 시급한 문제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계속 밀리면은 보증금에서 제외되게 되고 또 이게 3개월 이상 또 이게 연체가 되게 되면은 이제 건물주에서 또 이제 저희한테 독통장이 날라오고 아무래도 그 다음에는 재연장이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임대료 문제가 가장 클 텐데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의 김성우 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요가 파이어.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시간인데요. 월요일에 로우킥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한결의 김한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요. 올해 정말 복을 모두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의견도 기다립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로 많이 보내주세요. 첫 번째 이슈. 2021년의 시작과 코로나19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새해 연휴 기간에 잠시 주춤했던 게 사실 검사 건수가 줄어서이기는 한데 신규 확진자가 오늘 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증가세가 꺾이질 않네요. 네, 오늘 월요일이라는 걸 감안하면 오히려 더 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수치인데요.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20명이 늘어서 누적이 64,264명이 됐습니다. 전날 600명대가 나와서 조금 이제 정점을 찍은 거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었는데 비교하면 363명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백신 관련 소식이 들려오고 오늘 우리도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심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다음 달 말부터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시설 거주자, 또 고령자를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한다 이런 계획이 나왔네요. 이게 세부적인 방침을 이제 지금부터 사실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어오는 백신에 따라 유통 방법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백신을 누구에게 접종할 것이냐 이거를 또 이제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놓고 보면 이제 그 질병관리청장은 이제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백신은 뭐 영하 70도 상태에서 해동하면 5일 안에 맞춰야 되고 또 어떤 백신은 뭐 한 달까지는 괜찮고 뭐 이런 이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질병관리청이 이제 접종 전까지 구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허가 심사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뭐 품질에 문제가 없고 심사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1분기 내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장점은 어쨌든 가격이 싸고 비교적 이제 상온에서도 이제 유통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범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백신도 예정대로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1분기 내에는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소식은 반가운 소식인데 이번 고비를 1, 2월에 잘 넘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들 꾹 참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70명이 술판을 벌였다. 이거 실합니까? 네, 믿을 수가 없는데요.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부터 2주간이죠. 그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전국적으로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수도권만 이제 금지였는데 앞으로 2주 동안은 어쨌든 저희가 모두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이제 단속을 피해서 지하 유흥업소에서 앞에 뭐 망보는 사람도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업주와 손님 70명이 이제 적발이 된 사건인데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유흥업소인데 그
업소 안에서 이제 문을 닫아놓고 손님 70명이 음악을 틀고 이제 술을 마시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업주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이런 이제 말하자면 카톡 같은 걸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문자 받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네. 절대 안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는 기자한테 토스해준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네. 이 경찰이 오면은 내부에 연락해서 손님을 뒷문으로 빼돌릴 수 있는 문지기까지 두면서 네.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심지어 이 손님들 중에 이 흥을 즐긴 사람 중에 자가격리 상태에서 무단 이탈한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네, 20대 손님 중에 한 명이 자가격리 대상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하면 자가격리 앱을 깔게 되고 동선이나 이런 거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 방역 당국과 커뮤니케이션을 네.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관리가 허술했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경찰은 일단 이제 수칙을 어긴 자가격리 대상자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구청은 이 일을 고발할 예정인데, 고발하면 아마 정도 여하에 따라서 구상권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답답한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오늘만 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좀 참아줘야 할 텐데,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화나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는 골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골프장 여기선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지난 12월 21일인데요. 강원도 강릉의 한 공군부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소속 간부와 병사들을 대상으로 휴가 및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부대 내 각종 시설도 운영 제한 조치를 했는데,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골프장은 그냥 운영을 강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장이 부대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간부식당 앞 주차장에는 외부인 차량이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던 것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골프장을 드나드는 외부인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올 경우 부대는 집단 감염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크고, 우리가 이미 몇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네. 부대 내 집단 감염 사례를. 그래서 이 부대 공지에 따르면 이 골프장을 현역 군인과 군무원의 이용은 제한했는데 예비역 군인 등 민간인의 이용은 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사실 이제 방역이 한번 뚫리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지역 내 감염으로 확산되는 그렇죠. 패턴이 계속 네.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이 지침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되고요. 뭐 이렇습니다. 또 저희가 보면 지금 현역 장병들은 코로나19로 휴가나 외출이 아예 막혀서 뭐 가족이나 면회도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군부대가 굳이 외부인 출입을 하는 골프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이 군부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이면 보통 여기에서 군인들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분들이 외부인하고 접촉을 해서 확진이 됐다. 그런데 내무반으로 돌아가서 다른 동료에게 옮긴다 하면 그렇죠.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네. 이 부분은 국방부가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여의도로 한번 가보죠. 네. 이낙연 대표발 사면론의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지난 1월 1일에 저희가 생방송을 했는데 사실 그날은 네. 로우킥에 올릴 메뉴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러고 있는 참에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네. 예상치 못한 사면론을 들고 나와서 여당 안에서는 좀 얘기가 있었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에요. 네, 그야말로 뭐 요새 쓰는 말로 갑툭튀 같은 이슈가 됐는데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라는 네. 뜻이죠. 그래서 1월 1일 날 이제 뭐 의례적인 우리가 이제 코로나 잘 이겨내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전혀 이제 말하자면 이전에 뭐 이슈 밥상에 없었던 이슈를 이낙연 대표가 불쑥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논란이 있었죠.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던 것이냐가 논란이었고, 두 번째는 민주당의 당내, 그러니까 대표가 얘기한 거니까 당내 공식 입장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제 당내 논의를 거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지금 이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통합이 정치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입장들도 있고, 반대로는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는 합의가 있어야 용서를 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런 시점이냐 이렇게 정청래 의원은 지적을 했고, 박주민 의원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연휴 기간에 이제 그 최고위원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리고 직접 전화도 한 통씩 다 돌렸다고 하는데, 지도부를 움직이는데 영 속도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일단 좀 애를 먹고 있는 것 같다. 후진기어 넣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데, 당내 분위기는 지금 글쎄 썩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청와대의 입장이 궁금하네요. 청와대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논의한 바 없다라는 거고, 건의가 올라와야 논의를 한다.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건의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고 그런 일은 사정교감이 있었냐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그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촛불 정권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정부의 정체성이 이제 네. 광화문 촛불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에서 낸 성명 보니까 이낙연 대표의 이 사면론이 촛불 횡령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과 좀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청와대도 그렇고 당내의 분위기도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면론에 대한 야권의 반응이 궁금한데 뭐 아마도 이낙연 대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 사면론이라는 어젠더를 던짐으로써 야권이 하자와 말자 혹은 탄핵을 찬성했던 쪽과 찬성하지 않았던 쪽으로 좀 갈리길 원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사면론에 대한 야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3일 만에 걷어들이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야권이 연휴 기간이었고 뭐 특별히 입장을 이제 내야 되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걷어들여진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효과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서울시장 그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뭐 단일화 이슈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면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안 된다라는 쪽과 된다라는 쪽 그냥 뭐 얘기하면 안철수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대표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쨌든 사면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낙연 대표가 대선 주자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 여당을 관리하는 당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를 분열시킬 수 있는 이슈를 제기했다. 뭐 이런 뭐 평가도 가능할 텐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슈를 걷어들인 상황이 됐고 이렇게 되니까 오늘 이제 야당은 일제히 입장들을 냈는데 굉장히 좀 야당 입장에서 호재를 만난 거죠.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야당은 지금 이제 청와대랑 교감이 있었으면 그것도 교감이 없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장제원 의원이 오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가 아니라 민주당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굉장히 설리거 있다, 아마추어다 이런 형태의 지금 비판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 이낙연 대표가 엄중낙연이라는 네, 별명이 그렇죠. 있을 정도로 사실 국무총리 시절에는 메시지 관리를 잘해서 어록이 있을 네.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은 사정교감이 아주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혼자 던졌다기엔 너무 무거운 메시지이고 해서 그 뒤에 있는 진실은 뭘까 참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집토끼의 마음을 잡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사면권이라는 게 사실은 네. 헌법의 근거를 두고 통치행위가 일어나는 현대국가에서는 아주 드문 그렇죠. 대통령의 네. 어떤 제왕적인 권력이잖아요. 네. 초헌법적 권력인 건데 전직 대통령의 사면 그래서 좀 이르다. 좀 네. 설레겠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일단 뭐 기억하시겠지만 가장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역사적이었던 사면은 당선인 시절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YS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전직 두 대통령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사면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이제 DJ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을 이제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도 나오는데 사실 그것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 그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였던 DJ가 가해자들을 용서하겠다라고 나선 모양이 있었기 네. 때문에 사실 이제 대중적인 설득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그렇지도 않고요. 뭐 야당도 비판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왜 그거를 이제 당 대표가 건의하겠다 말겠다라는 얘기 자체를 하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여당 대표가 사면을 말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당내의 취약한 기반 그리고 청와대로 하여금 형 확정 이후에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네. 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여야 서울시장 선거의 움직임.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사실은 그 눈에 띄는 네. 선수가 아직 등판한 사람이 없어요. 우상호 의원 말고는 누가 등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까지잖아요. 네. 그런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는 우상호 의원을 지지한다 공개 선언을 했네요. 네, 임종석 의원 전 이제 비서실장도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 언론의 시각이 있었는데 여기다 대고 이제 좀 우회적으로 나는 우상호 의원을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왜 우상호 이제 형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자기가 권유를 했다. 그리고 왜 지지율이 안 뜨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 다 실어 우상호 의원을 지지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야권의 후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한 달 만에 안철수 대표가 판을 흔들면서 오히려 여권의 후보가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도 등판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 임 전 비서실장은 선을 좀 그었습니다. 나는 서울시장 선거엔 안 나간다 이 얘기인데 우상호 의원이 또 다른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재밌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도 대통령 경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모든 걸 다 던져야 한다. 출마를 공개적으로 권했는데 네. 주거니 받거니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요. 지금 네. 재보선도 아직 안 끝났는데 네. 대선 출마로 가는 길을 벌써 열자 좀 이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정치인들끼리 하는 덕담 수준이기도 한데 우상호 이제 의원이 얼마 전에 한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386 역할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386이 한국 사회에서 여러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인 국면이나 최근 이제 정치적인 흐름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386들이 좀 전면에 나서서 민주화를 이뤘던 역할을 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그런 거에 좀 연장선상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함께 민주당 내 어떤 386 그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뭐 최근 들어서 뭐 386의 어떤 퇴진론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면으로 돌파하자 이런 측면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박영선 장관은 진즉에 이제 캠프를 꾸리고 있다 이런 소문이 솔솔 들려왔는데 출마 선언은 언제 하는 거죠? 일단 뭐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할 텐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네. 애초에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게 좀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달 중으로는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제 페북에 연재한 글이 좀 화제가 됐는데 개천에서 용이 되다 뭐 이런 글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서울의 꿈 이런 언급들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로구와 뭐 어떤 기업인의 인연 이런 거를 네. 소개하면서 좀 박영선이 그리는 서울시정이라고 하는 게 저런 그림인 거를 미리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늘 해석도 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여당 주자들 중에서는 제일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박영선 장관도 곧 결정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야권 소식 좀 전해주시겠어요? 일단 야권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했던 것보다도 높은 수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 이제 관심이 좀 쏠리고 있고요. 그래서 안 후보는 연일 뭐 그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뭐 백신을 무료 접종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아동학대 신고 매뉴얼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의 이제 단일화가 문제죠. 국민의힘이 오늘 이제 경선 룰을 확정을 졌는데 이 경선 룰에 따라서 안 대표가 경선을 치를지 이런 부분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김한 기자였고요. 2부로 올게요. 새해 벽두부터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 아주 뜨겁게 정가를 달구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최고위원 연결해서 민주당 내 분위기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새 정치권에 사면이라는 화두를 떡 던지셨어요. 그 이낙연 대표께서. 위원님께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일단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네요.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정확한 워딩을 보면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네. 뭐 하실 수 있는 충정에서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원칙은 저는 두 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이면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께 주어지는 이 엄청난 특혜가 국민 동의 없이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국민 통합인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함으로써 국민을 통합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아직까지 국민께서 용서를 다 했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으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사면 이야기는 언제든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사면을 논하기는
논하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또 오늘 드렸습니다. 네, 그럼 양 의원님 보시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일단 아니다. 예, 예.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데 네. 이거를 이낙연 대표가 이런 정서를 모르셨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사면이라는 카드의 무게감도 충분히 저울에 달아보셨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직 대법원에서 형도 확정이 안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왜 지금 새해 벽두에 이런 화두를 던지셨는지 더 궁금해지거든요. 이제 어제 발표한 내용이 이제 전부인데 이낙연 대표님의 발언이 저는 국민 통합을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었고 또 충정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도 이제 저희 지도부에서 이렇게 다 같이 공감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는 촛불 정신을 받들어서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라는데 뜻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낙연 대표님 어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사면에 대한 어떤 충정의 어떤 말씀들. 그 부분은 대표님의 그 진심 어린 저는 이제 건의를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통합을 원한다. 분열된 그렇죠. 국론을 네. 하나로 모으고자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참 역설적으로 통합의 카드로 던진 사면 얘기가 오히려 당내의 다른 목소리를 더 부각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그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오늘까지 정리된 사안이고 1월 1일로 시계를 좀 돌려보면 이낙연 대표가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반대가 좀 있어도 밀고 나가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나요?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이야기가 없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최고위원 메시지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그리고 검찰총장 탄핵,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어제 간담회 이후에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제 우리 이제 그 지도부에서 의견을 모았고 다 이해를 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언젠가는 이제 다시 논의해야 될 내용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고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사법부의 어떤 최종 판결 시점도 충분히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셨을 때 뭐 다 찬성, 다 반대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는 와중에 찬성이 우세했는지 반대가 우세했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그 지도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어떤 분도 무조건 찬성한다,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낙연 대표님이 하실 수 있는 발언은 충정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건데 다 이해를 했었고, 그리고 뭐 언제라도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오랜 고심 끝에 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인사권과 마찬가지로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선택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상황이 되시고, 어떤 형태로든 좀 부담을 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정으로 한 말씀이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 네. 여당의 거대 여당의 대표이신데 새해 벽두에 처음으로 던진 화두가 사면이었는데 이게 당 안에서도 뜨겁게 환호를 받는 것 같지는 않고 국민들의 반응도 좀 마뜩지 않아 보이고 집토끼들도 지금 게시판을 보니까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이낙연 대표의 표정은 어떠신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는 국민 통합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전직 대통령이 이제 사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셨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국민들과 함께 촛불혁명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탄핵을 이끌어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국민들께서 아직까지는 동의를 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논의할 사항은 정말 아니고 또 우리 당원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의견의 표출들을 하고 계시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 당이 앞으로 이런 논의에 있어서도 정말 잘 국민들 여론을 수렴하면서 또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면서 당원들의 뜻도 또 경청해가면서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위원님, 네. 이낙연 대표께서 사실은 그동안 엄중낙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메시지 관리를 잘해 오셨잖아요. 해서 말실수도 없었고 좀 앞서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지나치게 진중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쪽이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양 위원님께서 굉장히 애둘러 설명을 해주시지만 당내에서도 좀 마뜩지 않은 분위기가 우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일단 던지고 보는 방식으로 이낙연 대표의 어떤 그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좀 여전히 신중하시고요. 그리고 또 경청하시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지도부의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게 좀 사과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총리 시절부터 고민이 깊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 광화문의 집회들을 보면서 또 둘로 갈라진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정말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이 또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 충정에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드리겠다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 사면이라는 글자의 무게감에서 보듯이 이 파급 능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사면은 지금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뜻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언론을 통해서 듣고 보고 판단하시고 또 정보도 얻기 때문에 이제는 언론에서도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그런 안전의 문제, 또 네. 코로나19 위기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에도 사과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낙연 대표의 그 측근이나 참모들은 이게 다 큰 그림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 대표가 말을 꺼냈겠느냐. 즉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카드는 어떨까 하고 한번 던져봤는데 반응이 좋지 않으니 이 대표가 이른바 독박을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아닌가요? 뭐 어떤 추측이나 어떤 그 인식은 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제 이제 대표께서 청와대와 교류 및 교감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뭐 가정을 하면서 제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말씀 그대로 교류 없다고 하셨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가 없었다. 이 얘기를 저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큰 문제를 지도부와도 상의를 안 하시고 청와대와 교감도 없었다. 이낙연 대표가 정말로 총리 시절부터 고민했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글쎄요. 이게 국민들의 반응이 그리고 지금 게시판도 굉장히 뜨거워지는 상황인데요.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좀 언급을 해드리면 촛불 시위와 탄핵은 국민이 했다. 누구에 대한 충정인가요?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사면 논의는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습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그 이낙연 대표가 충정을 가지고 한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소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격앙된 분위기가 읽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상황을 수습해 나갈지 저희도 한번 같이 지켜봐야겠어요, 위원님. 네네. 우선 사법부 최종 판결 시점도 이게 보고 또 국민 여론도 살펴가면서 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동의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 사면이라는 카드를 언제든 건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두시는 거죠?
이낙연 대표님의 어떤 지금 진정성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사면을 건의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뜻은 계속 견지하고 계신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면이라는 것도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국민께서 노여움을 푸시면 네. 먼저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면을 정치권에서 먼저 논의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 네. 아침에 이런 중대한 사안은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되고 또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일들이라고 말씀드렸고 정치권에서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얘기를 하나 바꿔볼게요.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재난위로금 논의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 선별성 성격이 강한 그 3차 재난 지원 패키지가 있습니다. 네, 그거와는 다르게 좀 전국민 재난위로금은 그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드려야 할 어떤 도리와 위로라는 생각이고요. 지난 1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코로나 가시밭길에서도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자 보답 차원에서 전국민 재난위로금이라고 말씀드렸고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2차 그 전국민 재난위로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국민들께 버텨달라 이런 구호가 아닌 실질적으로 좀 버틸 수 있는 힘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부에서는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 자세히 분석해보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찰개혁 내용들 관계자들에서 짚어볼게요. 3부에서 다시 만나요.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3부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참 많이 주고 계신데 복근왕자님의 문자 이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얼었던 손 아직 녹지도 않았소. 이승원 씨 안부 묻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승원 씨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건강한 상태고요. 7일부터 컴백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힘든 국민들에게 사면이나 국시 재시험이나 이런 말 해가지고 혈압 오르게 하느냐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번에도 좀 속상한 얘기 하나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온라인에서는 정이나 미안해 이 두 단어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생후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죠.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이 해시태그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사라지지 않는 건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이 힘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주면 좋을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냐고 말씀은 여쭈었는데 아동학대라는 이 잔인한 범죄로 떠난 아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범죄 심리학자이시면서 또 이 사회의 어른이신데 어떤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고 지금 아이의 이제 영상이 TV 그 프로를 통해 가지고 뭐 보도가 이제 되다 보니까 네. 더더욱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이가 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뭐 양부모이긴 했으나 부모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이렇게
두어도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저도 그 CT 찍은 사진을 봤는데 가슴이 아파서 프로그램을 끝까지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네. 병원에 왔던 정인이의 상태가 장기가 완전히 절단이 되고 갈비뼈도 반복적으로 부러졌던 흔적이 있었다는데 얼마나 심각한 학대를 당한 건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를 사실 장기간 동안 당한 걸로 보이고요. 뭐 거의 7, 8달 지속된 이런 이제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정서적인 학대나 또는 방임 상태에 의료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한데 아이를 내팽개쳐둔 거 이런 것까지 다 따지자면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지금 1회 일어난 뭐 정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대를 당해서 뭐 이미 파손된 그 골절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와중에 또 다시 이제 골절이 일어나고 뭐 장기도 파손되고 또 일부 조그맣게 이렇게 그 상해를 장기에 입었던 것이 재차 폭행에 노출이 돼서 결국은 뭐 사망에 이르게 된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이라도 의료적인 뭐 그 검사가 시행이 됐더라면 네. 그랬다면 아이를 분리시켜 가지고 지금 이 아이가 뭐 굳이 생명을 잃지 않고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이 생존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루만 병원에 일찍 데려왔어도 아이가 사망에 이르진 않았을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또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이 아이가 생존했다고 한들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요, 교수님,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해 2월에 정인이를 입양을 하고 아이가 사망한 게 10월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있었고요. 데려간 직후부터 학대하고 방치하고 그랬다는 건데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입양을 왜 했을까? 저는 그 심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사람들 심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좀 특수성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지금 물론 뭐 아동 학대의 거의 7, 80%가 부모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가정의 경우에는 사실은 친부도 친모도 아닌 입양 가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다면 결국은 파양을 해서 부모된 도리를 종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제 엄마의 특수성, 성격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부분에서 사실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통 뭐 이거는 연구물에 따른 이야기인데요. 보통 뭐 아동학대, 친부, 친모 섞여 있는 그런 이제 부모에 의한 이제 학대 가해자들을 네. 한 3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연구물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지금 이 엄마는 심각하게 성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학대 가해자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입양하는 절차에서 이런 어떤 그 분노 조절 장애 내지는 성격적 장애, 뭐 지인들은 허언증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런 성격 장애는 사실 금방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중증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신과에서 잠깐의 외래 진료로도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런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뭐 상대방에 따라 가지고 보이고 싶은 모습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선별적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제 그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거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 성격 장애는 뭐 쉽게 감별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나 네. 문제는 일단 입양을 한 이후는 사실은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하는 것들은 예후 입양 이후에도 결국에는 입양 기관에서 좀
사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 가정의 문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뭐 진행된 바가 없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신고가 3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참 네. 모든 국민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더 큰 문제인데 신고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결국에는 경찰의 개입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경찰이 아이의 생명권 보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지침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입증하는 과정이라서 이거는 뭐 차후에 어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침을 아주 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뭐 대폭 개정이 있지 않으면 지금 더 큰 문제가 될 것이 지금 1월 1일부터는 이제 그 자치경찰제가 되거든요. 수사의 종결권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지역마다 지금 이렇게 자치경찰제의 대상 사건이에요. 아동학대 사건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금 이 정인이 사건 같은 사건은 사실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신고가 잘 처리가 더더욱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촘촘한 매뉴얼로 관리를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되는 상황이 또 마뜩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난해 12월에 그 양부모 가운데 엄마만 아동학대 치사,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는데 일단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집에 사는 그 양부,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의견이 어느 정도 수용이 돼서 불구속 상태로 지금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냥 방조 혐의만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인명피해가 나기 전에 개입하는 게 일단 답이고요. 네. 인명피해가 난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부분 아동학대 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의 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하면 지금 이 골절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시간이 지연돼서 여러 번 발생하는 건지 사실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죽어가는 과정을 집안에서 학대 가해자들이 여러 번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외국같이 그냥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도 그것도 크게 뭐 우리나라만의 뭐 독특한 어떤 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살인이라는 게 물론 고의가 중요하긴 하나 예컨대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부작위 예컨대 의료적인 뭐 치료가 지금 긴급히 필요한데 뭐 의료 지원을 안 해주고 신고를 안 해주고 이러면 아이들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학대는 오랜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목숨을 잃을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이제 그 판례들이 존재하는 거 이런 부분은 뭐 좀 엄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인명 피해를 이제 그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엄벌하는 거는 사실 지금 이 1년에 3만 건이 일어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아, 그렇게 많습니까? 네, 이렇게 많은 사건들 중에 인명피해는 그야말로 몇 건 안 되는 그 건들만 엄벌해가지고는 이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해자들로부터 분리시킬 거냐. 네. 뭐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명령을 어떻게 좀 더 원활하고 긴급히 집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아동 보호 시설도 더 많이 만들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이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런 과정으로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아동 학대를 이것을 그냥 복지적 차원의 문제로만 취급하는 어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아동학대는 범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형사사법적인 개입, 예컨대 경찰이 강제권을 발휘해서 개입하는 사건이 3만 건 중에 3천 건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웃에서 막 아이들이 밤새 비명소리가 나서 신고를 해봤자 결국 10건 중에 1건 정도밖에 처리를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정인이 같은 인명피해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문자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아이들이 학대받는 것 같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확인하고 즉각 조치를 해야지. 두 번째 신고부터 확인한다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이렇게 비판해 주셨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정의나 미안해 보내주신 분은 아마 보육기관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로 보이는데 맘카페에서도 진정서 내고 있습니다. 의견 주셨고요. 방송 보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아빠도 나쁘고 청약하려고 입양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는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다시는 반복되는 일 없기 바랍니다. 편히 쉬렴 이런 의견들 주셨는데 교수님,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상 어린이가 사망해도 최고 형량이 사실상 15년이다. 이게 사실입니까? 무기징역까지 줄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관례이죠. 실제로 법정에서 15년 이상의 무거운 형을 받는 사례가 드물다 이런 말씀인데 이번에도 그래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권도 뒤늦게 떠들썩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자 이런 법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런 법안이 실제로 적용이 되면 아동학대를 막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형량을 지난 칠곡 계모 사건 이런 것들부터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형량은 계속 늘려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1년에 죽는 치사 사건, 아동학대 치사, 살인죄 잘 적용을 안 하니까 그 치사 사건이 1년에 50건씩 발생을 해요. 50건 조금 넘게. 그런데 10년 전에는 50건까지는 발생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형량을 높였는데 오히려 치사 사건은 늘어난 겁니다. 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벌은 답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치사 사건들을 보면 지금 정의 사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극단적인 학대를 받다가 숨을 거두는 거거든요. 사실은 더 잔인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인명피해가 난 다음에 엄벌하는 걸로는 지금 결국은 아동학대 사건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사실 되는 거잖아요. 사건 초기에 인지할 수 있는 단계에서 아이를 양부모나 부모와 분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벌을 해봤자 오히려 형벌의 수위가 높아지면 더 은폐를 해야 될 필요성은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금 아동학대 사건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에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일단 사건의 현장은 다 치워져 있죠, 일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으로서 체포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리고 아이가 충분히 스스로의 입장을 방어할 수가 없는 환경이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흥미로운 건 이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밖에는 보호자라고는 모르고 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 지침은 당사자한테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폭행은 피해자 가해자가 합의하면 징벌한다는 이런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학대를 하셨느냐 물어보고 피해자에게 결국 학대를 당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동학대 사건이 독특한 게 뭐냐면 학대를 한 부모도 학대한 적 없다 그러고 학대를 받은 아이들도 학대 받은 적 없다고 하는 사건이 아동학대 사건인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사건의 특성을 전혀 고려를 안 하는 수사 지침으로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신고가 제대로 사건화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멍든 아이는 있는데 가해자도 없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없던 아이들, 우리 사회가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아이들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랑시사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1979년 중국은 개혁 개방을 시작했고 이후 전 세계의 고체 폐기물, 즉 전 세계 쓰레기의 상당량이 매년 중국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중국은 세계화 시대에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전 세계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수입해왔기에 세계의 쓰레기통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국이 2018년부터 24종의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였고 올해부터는 완전히 금지하여 친환경 생태 국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급격히 이동하였습니다. 약 4억 명 정도가 이동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 도시이고 도시는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곳입니다. 농촌 지역에 비해 2배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10여 년간 중국의 도시들에 건설된 소각장은 200개가 넘습니다. 앞으로도 100여 개 이상은 더 지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분리수거 정책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습관이 되지 않아 아예 분리배출을 돕는 비즈니스 회사들이 수백 개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이러한 노력이 10년 정도가 쌓이면 중국은 친환경 생태 국가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중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 생태 국가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당신은 어떠신가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사건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날카롭게 지켜본 관계자들과 함께합니다. 법조계 출신이 전하는 법조계의 민낯,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관계자 얘기 풀어가 볼 텐데 박범계 장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얘기하기 전에 오늘 정인이 사건 얘기가 뜨거웠는데 이 공소장 변경에서 살인죄로 변경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은 그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느냐.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공소장 변경을 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되겠다. 검사들 부디 동참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의 조직 문화가 여전하다. 외부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검찰 특유의 조직 문화, 이 검찰 출신이신 이현주 변호사가 보기에 어떤 점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일단 내부에서 언론의 자유가 없죠. 의견 표명의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헌법 무법지대인가요? 2015년에 이문정 검사가 내부 게시판에 자기가 모셨던 부장검사가 스폰서를 두고 매일같이 성매매를 했다. 그런 분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했으니 사법제도가 제대로 개혁될 리가 있겠느냐. 그리고 간부들의 인사에 있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된다라는 글을 올렸을 때 조희진 검사장이 불러서 이걸 내리라고 명예훼손된다고 네. 이분 따님이 검사인데 보면 어떡하냐고 압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딸이 속상할까 봐. 예. 그 아버지의 범죄 사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감추는 이유는 결국은 검찰개혁에 대한 소리가 비등하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권한이 줄어들고 이건 곧 자기의 정관 변호사로서의 수입이죠. 그건 자기가 정관 변호사가 됐을 때 100억, 200억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성이 곧 돈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게 씁쓸한 현실 같은데 검찰이 만약에 이제 초임 검사가 딱 됐어요. 그러면 검사가 돼서 검찰청에 등청을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초임 검사 일단은 검사장한테 인사하러 가야죠. 다 90도로 모여서 인사하고 나서 그다음에 부장한테도 인사하고 자리에 딱 앉는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드라마에서 본 게 있어서 혹시 그게 사실인지 궁금한데 초임 검사의 가장 주된 업무가 밥집을 예약한다.
부장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검색해서 메뉴를 짠다, 뭐 밥조를 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실인가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당번이죠. 좋아하는 메뉴를 골라서 알맞은 식당에 예약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자리를 그 좋은 자리를 마련 못했다라고 하면은 뭐 야단 맞고 저희가 사실 저도 작전에 실패한 네. 뭐 사람은 용서받아도 배식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 못 받는다는 말을 모르냐라면서 제가 타박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메뉴가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인데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문화를 좀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일단 문화보다는 일단 검찰 권력을 짜게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워낙 권력이 크고 가진 역량 이런 거 도덕성에 비해서 권한이 크고 이거에 눌려서 남용을 하고 있는 건데 조직 문화는 이제 차후의 문제고 일단 권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를 전면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법 여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박범계 후보자가 그 내정자 신분인데 임명이 되면 아마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이 있는데 신고를 누락했다 이런 의혹이 나와서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보도 채널에서도 본인의 불찰이다 이렇게 소명을 하고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괜찮을까요? 일단은 뉴스 보도를 보니까 2003년 8월 민정비서관실에 재직을 할 때는 신고가 됐고 그 뒤로 누락을 했고 뭐 이것이 그 선산이 선조들의 묘지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조들의 묘가 있는 토지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보존되어야 될 땅이라고 생각하면 처분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록에 빠져 있어도 그걸 인식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누락하는 이유는 자신이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을 했을 때 그걸 감추기 위한 건데 2003년에 일단 신고한 점에 봐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뭐 동기에 있어서 참작해 줄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7살 때 유산으로 받은 거라는데 서기호 변호사님도 나와 계신 거죠 지금? 네, 나왔습니다. 박범계 의원 그 땅이요. 이게 보니까 도시에 있는 땅이 아니다 보니까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대략 한 2,091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요거 그 의도해서 누락한 게 아니면은 그 양해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재판부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뭐 어차피 청문회 고의 재산 신고 누락의 경우는 이제 고의여야 되잖아요. 이제 고의적으로 이렇게 누락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사안이 그 선산이라는 게 보통 거의 그 거래가 안 될 정도로 그 공시지가 나와 있어도 그 묘가 있고 그런 산은 임야는 잘 거래도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격이 낮은 그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의적으로 숨길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부정하게 취득한 부동산일 리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분이 특별히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변호사님, 야권에서는 박범계 후보자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피고인이 어떻게 여기 청문회장에 올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야권인 국민의힘당 의원들 9명도 역시 패스트트랙 그 통과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의 당 의원 9명은 기소된 9명은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건지 청문회 참석해도 되는 건지 검증 당하는 건 아니고 안 되고 검증하는 건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또 하나는 이것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안 제출을 방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공격을 한 거였고 이쪽 민주당 의원들은 방어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도 역시 고려할 만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자칫 잘못 해석하면 검찰이 반대하기만 하면 자신 눈에 가시니까 이 사람은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거다라고 해서 트집 잡아서 기소해 놓으면은 법무부 장관이 못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경청할 가치는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잘라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박상기, 조국 전 장관하고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가 참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몸소 다들 보여주신 셈인데
그렇다면 박범계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어떤 걸까요? 제가 뭐 장단점을 논하기에는 뭐 인물에 대한 이해도 깊지 않고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이게 검찰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개혁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같이 가혹한 수사를 안 한다 이러면 이 사람은 개혁 성향이 없는 분이구나. 검찰에 안전한 분이어서 가만히 두는 거구나. 자,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들은 사례가 어떤 피의자가 플리바게닝을 요구받은 거죠. 너 기업 범죄를 봐줄 테니까 정치인에게 뭘 증거를 불어라라고 해서 자기가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사가 나중에 검찰의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거 보고 저분 코 깨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드라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서 변호사님. 예. 박범계 후보자는 본인 희망대로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 이 등판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셔야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그런 투수, 희망과 네네. 그런 의지를 담아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등판은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승리 투수가 되느냐 이거는 본인이 이제 할 나름이 되는 거잖아요.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박범계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 거냐 사실 이 부분인데 박범계 후보자 스타일의 검찰 개혁이 이뤄진다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추미애 장관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그 검찰 개혁의 과제들은 그대로 이제 수행을 하실 건데요. 그분이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 뛰어드시면서부터 꾸준히 같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하시면서 민정비서관도 하시고 검찰 개혁의 역사를 같이 해 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누구 못지않게 높은 분이신데 다만 그 방식을 검찰과 어떤 스킨십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는 그 장소도 서울 고검 내에다가 마련할 정도로 검찰과의 어떤 협력 관계는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한 거친 방법보다는 좀 쌍방이 생채기를 덜 내면서 가는 방식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는데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해서 환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 앞으로 본재판, 본안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충분히 충실한 심리를 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 재판장께서 여러 가지 증거 조사 이런 것들 충분히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은 7월 달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뒤에서야 판결 선고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임기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온다 하니 글쎄요. 그때 나오는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는 꼭 스튜디오에서 모실게요.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 변호사님 그 앞서서 본안 소송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 결과가 7월 전에는 안 나올 거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일단은 본안 소송이라는 거는 보통 1년은 걸리니까요. 네. 그리고 이것이 참 뭐 결론을 예측하기가 어렵죠. 아무도 예견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그 결정문에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굉장히 엄중하고 명확하게 썼기 때문에 저는 전망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문만 본다면 뭐 전망을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소송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뭐 하반기 돼야 할 것 같은데 한편 제가 오늘 가장 눈여겨본 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이 그 참모라고 해야 할까요? 스태프들을 데리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했는데
이 모습이 지난해에도 갔었지만 오늘은 좀 제가 선입관을 가지고 가서 그런지 왠지 좀 비장하고 엄중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대선 후보로서 수위를 달리고 계시고 그리고 언론들이 동정보도 뭐 개를 데리고 산책한다든지 대선 주자로 행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선 주자가 검찰총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수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곱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변호사님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판에 뛰어든다 이쪽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뛰어들든 안 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두 분이 동시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는 검사들 개혁에 동참하라. 두 사람이 다 지향하는 바는 바른 검찰인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이른바 티키타카라고 할까요?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서기호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찰보다는 좀 우호적인 관계에서 검찰 개혁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박범계 장관 후보자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바른 검찰에 대한 상이 서로 다를 거기 때문에 마찰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판사님께서 검찰을 한번 겪어보시고 검사들의 법과 원칙은 제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하고 상당히 다른 거더라고요 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바른 검찰을 원하는데 그 바른 검찰이란 무엇이냐 정의가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 시절보다 그 마찰은 좀 줄어들까요? 표면적인? 일단은 이 정권 자체가 뭐 대통령의 임기가 다음에 따라서 아무래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뭐 박 장관 자체의 개혁 성향보다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도 레임덕도 올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뭐 추진력은 정권 초반보다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앞으로의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투자한 개미 벌어라. 돈과 함께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코너죠. 2021년 새해에도 증권가의 요정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연결인데 좋은 소식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승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계속 네. 염 차장님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염 네네. 부장님이 되셨어요. 네, 아유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자 되시는 건가요? 되겠죠? 8808님이 보내주신 문자로 알게 됐는데 네. 오늘 증시도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올해 첫 개장일이었는데 코스피 지수도 신기록을 달성했네요. 네, 오늘도 사실 뭐 이렇게 뜨거울 줄은 저도 몰랐는데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장 열리자마자 최근 한 2, 3일 정도 시장이 쉬었는데 오늘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주식시장 그 2,900선마저도 이제 돌파하는데 1조를 좀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뭐 3,000포인트 이제 겨우 60포인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뭐 언제든지 이제 도달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일단 오늘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가장 크게 올랐던 또 배경은 말씀드린 개인 투자자의 매수도 있었지만 네. 주요 이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반도체나 뭐 전기차 섹터, 2차 전지나 아니면 또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뭐 자율주행차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다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현대모비스가 10% 이상 올랐는데 현대차의 주요 부품 회사인데 현대차가 이제 올해 이 GMP 이제 플랫폼 기반의 아이오닉 전기차를 출시하는데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좀 오늘 좀 급등을 했었고 또 삼성 SDI가 현대차의 배터리를 수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관련해서 2차 전지 섹터도 강했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기업들도 오늘 주가가 또 불을 뿜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큰 기업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골고루 급등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좀 가볍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부진했는데 물론 오르긴 했지만 네. 오늘 그 바이오 기업들이 좀 주가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가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바이오가 좀 빠지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아마 대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지난해 유행했던 BBIG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올해 최고치 몇 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최소한 3,200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있고 물론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3,500포인트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3,500포인트 간다고 해서 비싼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PBR이라고 자산가치 대비해서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PBR 뭐 1.3배 정도가 한 3,200 정도 되는데 그게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 PBR 1.4배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2010년도에 차화정 장세라고 하는데 그거 계산하면 3,5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최고 높았던 수치까지 가도 그게 3,5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시아 증시로 보면 아시아의 평균 PBR이 1.7배에서 8배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계산을 해보면 4,000포인트가 넘어가야 돼요. 네. 우리나라가 계산에 따라서는 뭐 달라질 수 있지만 결코 3,000이 넘는 게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수급 환경, 이런 주도주의 흐름 봤을 때 3,000선 이상은 좀 무난하게 올해는 어쨌든 최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미들에게 쫄지마 개미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 같이 들렸는데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어디일까요? 저는 근데 이제 항상 역발상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 게 지금 이제 연초부터 좋은 종목들이 많이 급등했는데 이 기업들을 지금 사긴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뉴스가 나왔지만 이게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아직까지 부작용이 없고 한국 그 설문조사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80%가 백신 접종이 만약에 가능하면 무조건 맞겠다고 했대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생각보다 빠르게 백신 접종이 만약에 시작이 되면 경제가 정상화되고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섹터가 좋아지냐면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당연히 화장도 더 색조 화장이라든가 네. 이런 걸 더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그런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정말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으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뭐 너무 좋은 것도 좋지만 정말 못 갔던 기업들 중에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 기업들이 네. 주가가 쌀 때 미리 좀 선점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런 좀 코로나 피해주들 한번 좀 쌀 때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오늘 돈과 함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간단히 풀어드립니다. 경제가 문제,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해피 뉴 이어. 우리는 1월 1일에도 만났잖아요. 네, 그렇죠. 가족보다 더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모든 명절과 휴일에 늘 함께하는 사이인데 오늘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사실 지금 앞서서 부장님 내셨죠. 네, 축하드리면서. 승진하셨어요. 네, 그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산시장 가격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다들 막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 정말 어둡습니다. 앞날이 캄캄합니다. 왜요? 이게 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82만 9,023명이에요. 2만 명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 그럼 왜 줄었을까요? 사망자는 많고 아기는 덜 태어나고. 맞아요. 사망자가 뭐 늘어난 것도 있지만 주 원인은 출생자가 급감한 겁니다. 네. 지난해 출생 등록자, 이게 출생자를 보니까 물론 숨겨진 아이가 뭐 몇만 명 있다 이러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네. 보고요. 등록된 걸 봤더니 27만 5,815명, 30만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40만 명대 무너졌다는 뉴스도 난리 났었죠. 그때 2017년에.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게 2017년이거든요. 40만 명대 무너졌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막 이랬는데 네. 30만 명 선까지 무너진 겁니다. 큰일 났죠. 네. 그래서 보면은 2017년 이후부터 매년 3만 명씩 줄었어요. 그래서 15년간 유지됐던 연간 출생아 40만 명 선이 무너졌고 30만 명이 진입했는데 지난해는 그거마저 내준 겁니다. 이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 이게 역대 최저입니다.
작년 1분기에 0.9명이었는데요. 2분기, 3분기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늦어지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뭔가 좀 애를 안 낳다 보니까 0.84명 됐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낳는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평균.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세계 평균이 2.4명이에요. 복지국가가 많은 유럽연합, EU가 애 안 낳는다는 우리가 약간 그런 편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1.59명이에요. 여기 절반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런 걸로 이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우리가 고령화가 심각하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심각하죠. 사실 우리가 뭐 제2의 중국이다 이러면서 베트남 투자 열심히 할 때 베트남의 강점으로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이유가 30세 이하 인구가 전 인구의 절반이다라는 거거든요. 엄청난 노동력이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라고 보면 연령대별 인구에서 지난해 50대가 차지한 비중이요. 16.7%예요. 가장 비중이 큽니다. 60대 이상이 24%예요. 4분의 1이 60대 이상입니다. 그럼 10대 이하는 얼마냐라고 보면 16.9%. 10년 전에 비해서 10대와 30대가 각각 4%포인트, 3%포인트 줄었어요. 반면 60대는 4.7%포인트, 70대 이상은 3.5%포인트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심각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냈는데 내년엔 더 심각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출산 같은 경우 한 1년 정도 본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출산율 감소 효과가 내년에 본격 나타날 거거든요. 그렇죠. 지난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안 하거나 그리고 자산 가격 올라가는 것도 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워낙 올라가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 결혼까지는 해도 애는 안 낳겠다. 이런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하느니 추정한 게 뭐냐면 내년에요. 합계 출산율이 아까 제가 0.8명대라고 했잖아요. 0.72명보다도 더 떨어질 거다라는 추정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데 이게 사실 경제부 기자들의 습관이긴 합니다만 아이가 줄어든다는 건 소비자이자 납세자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개를 부어줄 개원이 줄어든다 맞아요. 이런 얘기인데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결국 경제에 좋은 일은 아닌 거죠? 아니죠. 지금 일단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 그 15세에서 64세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2020년에 3,579만 명이거든요. 근데 2040년에 2,703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자리가 바뀌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얼마냐? 그러면 71.5%에서 55.6%로 2040년에 된다는 겁니다. 절반 조금 넘는 게 생산 연령 인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양 인구라고 하죠. 2040년에 보니까 65세 이상은 현재 2배 수준인 1,666만 명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년 부양비라는 게 있거든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할 노인 인구를 뜻하는데요. 2020년 지난해 21.7명이었어요. 그런데 2067년이 되면 좀 먼 얘기 같지만 끔찍합니다. 102.4명이에요. 그러니까 46년 뒤에는 생산 인구 1명이 노인 인구 1명을 부담한다는 셈이에요. 그러면은 100명이 한 분씩 노인을 업고도 업지 못하는 노인이 생긴다는 맞아요. 얘기인데 네, 심각하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심각한데 이게 어쨌든 간에 고령화가 사실 전 세계적인 문제긴 한데 우리나라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느니 이제 추정을 해봤더니 2035년쯤에는 우리나라 성장률 0.4% 뭐 별다른 이유가 없이도 수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서 고용, 연금, 복지제도 등은 일단 정부 정책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특히나 나오는 게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청년층의 일자리와 소득, 주거 불안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문은 나오고 있는데 대책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가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답답한 건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아이를 낳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나 좀 안전하게 잘 키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엄마 아빠 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혼자 낳았건 호적에 올리기 어렵건 태어나면 국가가 어떻게든 안전하게 멋지게 키워준다 이런 사례를 자꾸 보여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답답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 청약 시장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일단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갓 재혼했는데 아내의 동거남도 같은 집에서 산다. 이거 사랑과 전쟁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런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박연미 기자가
잘 키우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왜 그 주말에 나왔던 그 시사 프로에 나왔던 그 아동 학대 케이스요. 정인이 그 케이스에서 네. 보면은 얘를 그럼 도대체 왜 입양을 했냐? 그렇게 학대할 거면 도대체 입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청약 가점 잘 받으려고 입양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의혹 중에 하나인데 정말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봤더니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주택단지 대상으로 부정 청약 현장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 한다고 계속 예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봤더니 위장 전입, 청약 통장 매매, 청약 자격 양도 등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197건이 적발돼서 수사 의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 뭐 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 전입 이건 사실 기본으로 깔고 가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랑과 전쟁류의 이 막장 드라마 끝판왕까지 벌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40대 여성 D 씨가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이제 분양 주택에 당첨이 됐어요. 네. 이분은 자녀가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3명 둔 E 씨와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자녀가 5명이죠. 아이가 5. 그럼 완전히 가점에서 최고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D 씨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E 씨를 자신의 주소지에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 당첨이 됐어요. 네. 5명이니까 애가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했습니다. 하고 E 씨와 이혼을 한 거예요. 띠용. 근데 네. 이 아까 청약 당시에 D 씨 주소지에 누가 있었냐? 애가 아까 2명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애들 말고 동거남인 F 씨까지 함께 주민등록상에 있었습니다. 놀라운데 네. 이 서류상 전용 49제곱미터에 이 주택에 8명이 갓 재혼한 부부의 집에 아내의 동거남의 애들까지 8명이 같이 살고 있다. 아이고 아파트가 뭐길래. 라고 한 겁니다. 네. 이 경우에도 다 뭐 사실 부정 청약인 거였고요. 그다음에 뭐 신혼 부부 특별 공급에 당첨이 됐다가 다시 한 번 더 청약 신청하려고 위장 이혼한 사례도 있었고요. 뭐 위장 전입은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여기에다가 뭐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은 뭐 어떤 경우에는 그 이른바 그 청약 당첨 맛집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고시원에 20명의 무더기 당첨자가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다 다 위장 전입해가지고 신청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다 진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돼서 다 적발해서 지금 현재 수사 의뢰하겠다고 하니까요. 제발 좀 이런 식의 편법까지 동원하는 심정이 약간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오죽했으면 그럴까 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갑자기 트로트 가사가 생각났어요. 네네. 천태만상 인간세상. 아니 아파트 그래요.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서울 기준으로 하면 한 20% 올랐다고 하니까 뭐 그런 재테크가 없기는 한데 우리가 살려고 돈 버는 거지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니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국토부의 입장은 뭐냐면 이런 거 다 잡아낸다.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준다는 건데 참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런 부정 청약이 결국 집값은 물론이고 전셋값까지 오르면서 벌어진 사건인데 최근에는 오피스텔 전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나요? 이게 원래 그 주거 형태를 꼭 이렇게 뭔가 등급을 나누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아파트가 최선호잖아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그 차선책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전세난이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오피스텔까지 이제 이런 전월세난이 번진 겁니다. 그러면서 전월세 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전세 값이 0.62% 올랐어요. 그 전분기엔 얼마냐? 0.27%였거든요.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네. 이 서울만 놓고 보면 더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면 역시나 이 사실 뭐 그런 임대차법, 집값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전세난이 심각해지니까 오피스텔까지 이런 세가 확산된 건데요.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이네요. 네. 사실 오피스텔 전세가 그렇게 각광받는 시장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수한 형태의 주거 형태로 좀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가 됐었는데 아파트 시장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밀려 가는 건데 글쎄 이게 주거 불안이 결국은 출산율하고도 이어지는 거고 오늘 다 연결이 되네요. 네, 다 연결이 되네요. 이게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증권사의 해외 대체 투자 15.7%는 부실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이 부실하다는 얘기 나오면 떨려요. 또 옵티머스 얘기하게 될까 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심상치 않은데요. 실제로 이제 금융감독원이 22개 증권사 해외 대체 투자 규모를 봤더니 48조 원이에요. 이 가운데 이제 그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회수 가능한 자산이 얼마고 좀 어려울 것 같다. 부실이 날 것 같다라는 자산이 얼마일까 봤더니 15.4% 정도가
부실 또는 요주의로 분류됐습니다. 7조 5천억 정도 규모. 자체 점검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금감원이 점검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체 점검하니까 7조 5천억 원 나왔고요. 여기에 과연 그 일반인들의 투자 자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아직 뭐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게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지난해는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좋았잖아요. 동학개미다 뭐다 하면서. 근데 2019년까지만 해도 봐도 뭔가 이 주식은 사실 그닥 이렇게 재미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모펀드 투자하고 사실 이름도 잘 듣도 보지 못한 이런 새로운 상품에 많이 투자했거든요. 근데 이름 긴 거는 좀 위험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도 이게 주식 공모펀드 상품이 안 팔리니까 이런 네. 식의 약간 희한한 상품들을 갖다가 팔았고 특히나 해외 부동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아유, 우리 부동산도 어려운데 해외 부동산이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약간 투자하기가 약간 기관 자금이 들어가기 네. 쉽지가 않은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잘 모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약간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약간 뭐 호구다라는 얘기까지 뭐 돌았어요. 좀 비싸게 이제 우리 쪽으로 넘긴 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터진 게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게 네. 부시 예상되는 게 7조 5천억 정도인데 일반인들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하고요.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 상품 고를 때요. 제가 점검이 잘 어렵거나 잘 모르는 거는 투자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고란 기자 말씀대로 일단 이름이 어려운 거, 처음 들어본 거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설명 감사드리고요. 고란 기자였습니다.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 몇 개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1303님, 요즘 젊은이들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는데 우리 며느리는 4월에 둘째 출산 예정입니다. 예쁜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며느리 박오경을 응원해주세요. 이 시어머니 신세대시네. 멋지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축하드립니다. 개미들 힘이 대단합니다. 저도 증시에 들어온 지 2년 넘었습니다. 올해 다 대박 납시다. 이렇게 응원하시는 글들도 있었고요. 오늘 하루도 참 길었는데 내일은 좀 더 신나는 소식 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승원 씨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승원 씨 목요일 날 돌아오십니다. 지금까지 박연미였고요. 저는 내일 6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